시인 동주. 창비 청소년 문고. 안소영 지음. 구. 바닷가 형무소. 후쿠오카 형무소. 철컹 철커덩 칙칙.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역은 한산한 반면 열차 안은 제법 붐볐다. 기름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전시 구호가 나올 정도로 연료가 부족해 열차 편성을 대폭 줄인 탓이다. 기관차 바로 뒤편 차량에는 살벌한 긴장이 감돌았다. 총검 차고 제복 입은 순사들이 서너 줄 간격으로 배치되어 호송 중인 죄수들을 감시했다. 동주와 몽규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앉았다. 담당 순사가 옆에 앉아 있어 고개를 돌릴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역까지 오는 동안 머리에 쓰고 있던 용수를 기차에 올라서 벗을 때 10달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가슴이 찌르르 했으나 의외로 담담했다. 동주의 고초를 몽규가 겪었고 몽규의 시간을 동주도 지내왔다. 새삼 울컥대는 감정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나이든 순사가 통로 건너편 젊은 순사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자네들도 후쿠오카인가? 예. 교토구치감에서 이송되는 둘은 조선인에다 치안유지법에 더구나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은 분리수용이 원칙인데 같은 곳으로 보내라니 행영국의 조치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조선인 사상범들은 모두 후쿠오카나 구마모토로 보내게 되어 있어. 나는 지난달에도 다녀왔네. 교토에서 규슈의 후쿠오카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 1, 20분가량의 운동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구치감 독방에만 갇혀 지내던 동주는 오랜만에 느끼는 기차의 속도감에 멀미를 했다. 다른 죄수들도 얼굴이 입은 옷처럼 퍼렇게 되거나 창백해지는 게 동주처럼 괴로운 모양이었다. 동주는 시선을 멀리 창밖에 두며 울렁거리는 속을 달랬다. 형무소의 육중한 문 안으로 들어가니 복잡한 입감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주와 몽규가 비둘기장 같은 칸막이 방에 있는 동안 호송해온 순사와 형무소 간수들이 서로 서류를 주고받았다. 순사들이 떠난 다음 알몸인 채로 신체 곳곳을 점검받았다. 형무소 간수들은 소나 말의 크기와 몸무게와 특징을 살피듯 벌거벗은 청년들의 신체를 재고 살펴보며 기록했다. 구치감에서도 알몸 수색은 여러 번 있었다. 당하는 쪽은 번번이 온몸에 피가 말랐지만 자와 저울을 든 담당 간수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감에 불과했다. 가끔 질이 나쁜 간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괴롭히기도 했다. 신체 검사가 끝나자 형무소에서 입은 죄수복을 던져주었다. 구치감에 미결수가 입는 푸른 수의 대신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도 정해진 기결수가 입는 붉은색 수의였다. 여러 죄수의 몸을 거쳐온 듯
낡고 색이 많이 바랬는데 녹물처럼 칙칙하고 기분 나쁜 붉은 빛이었다. 형량이 확정되던 날 교토 구치감에서 머리는 벌써 깎였다. 빡빡 깎은 머리에 붉은 수의, 영락없는 죄수의 몰골이었다. 그 몰골 그대로 사진도 찍었다. 이름과 나이를 적은 팻말을 들고서 앞모습을 한 번, 옆모습도 좌우로 한 번씩 찍었다. 그런 뒤 눈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동주와 몽규는 따로따로 끌려갔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고 다시 똑같은 문이 나란히 늘어선 복도를 걸어가다 간수의 지시에 따라 멈췄다. 문에는 108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철커덕 문을 열고 간수가 말했다. 들어가. 등 떠밀려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니 뒤에서 덜컹 문이 닫혔다. 이제 본격적으로 징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둔탁하고 퉁명스러운 소리였다. 결코 스스로는 저 문을 열 수 없으니 그저 우리에 갇힌 짐승으로 지내라는 소리이기도 했다. 동주의 감방문에 간수는 엄정이라 쓰인 표차를 꽂아두었다. 엄정 독거의 줄임말로 독방에 가두어 엄중하게 경계해야 할 죄수임을 일러주는 표찰이었다. 주로 치안유지법 관련 수감자의 방문 앞에 붙여놓았다. 이 표찰이 붙으면 운동도 혼자, 목욕도 혼자, 노역도 혼자 해야 했으니 감옥 안에서 또 감옥에 들어온 셈이었다. 방 안에는 여기저기 구멍나고 때에 절어 반들반들한 돗자리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방도 딱 그만해서 누우면 빈 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관처럼 작은 독방이었다. 간방문 아래 위에 감시구와 음식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었다. 나무로 된 변기통이 구석에 있고 나무 대야와 그릇, 나무 젓가락이 살림이라고 놓여 있었다. 2키쯤 되는 천장은 훌쩍 높았고 경찰서 취조실처럼 알전구가 매달려 있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형무소 감방의 불빛이었다. 바깥벽 높은 곳에 자그마한 창이 있는데 하늘이라도 한번 바라다 보려면 변기통을 놓고서도 그 위에서 까치발을 또 해야 했다. 펜이나 노트는 당연히 없었고 허락받고 빌려올 수 있는 책도 불경이나 성경 같은 종교 서적뿐이었다. 올 여름과 가을, 겨울을 보내고 다시 내년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 1945년 11월 31일까지 동주가 지내야 할 곳이었다. 갇혀있어 무료할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또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형무소의 하루였다. 5시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점호를 하고 청소와 세면을 했다. 그런 다음 눈 감고 똑바로 앉아 황군의 무운을 기원하고 전몰 영령을 추모하는 묵상을 했다. 그러고 나면 아침밥이 들어왔다. 콩 깻묵에 드문드문 좁쌀과 보리가 박혀있는 틀로 찍어놓은 밥이었다. 멀건 된장국조차 귀했고 소금물에 퍼런 채소잎을 데쳐 넣은 게 국이라고 나왔다.
하루 30분가량 운동 시간이 있었다. 감옥의 운동장은 커다란 부채꼴 모양이었다. 부채살 위치마다 높다란 칸막이가 쳐져 있어 한 사람씩 들어가면 양 옆이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높다란 막루가 있고 그 위에서 간수들이 내려다보며 칸막이한 수인들을 감시했다. 그 위에서 간수들이 내려다보며 칸막이한 수인들을 감시했다. 동주와 같은 엄정 독거들은 칸막이 운동조차 혼자 나갔다. 정해진 시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혼자 걸었다. 독방 문 밖을 나가 흙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비가 오거나 혹은 형무소 사정으로 건너뛰게 되면 무척 아쉬웠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두어 놓지만은 않았다. 감옥 안의 공장에서 일하는 죄수도 있었지만 엄정 표찰이 붙은 독고수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감방에서 정해진 노역을 했다. 주로 목장갑이나 양말을 뜨는 일이었고 때로 큼지막한 그물을 몇 날에 걸쳐 수선할 때도 있었다. 장갑과 양말 코 사이로 쉼없이 바늘을 옮기며 바쁘게 떠도 채울까 말까 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간수가 욕설을 퍼부었고 벌점도 매겼다. 벌점이 많으면 운동이나 식사, 면회와 지급품이 제한되기에 다들 어떻게든 채우려 애썼다. 취침 시간 외에는 절대로 기대거나 누울 수 없었고 작업량을 채우느라 그럴 겨를도 없었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이라고는 점호할 때 번호를 대거나 간수의 물음에 짧게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이제 동주에게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생각을 이어가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저 지시와 통제에 반응하는,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된 짧은 부호에 불과했다. 조선어는 쓸 수도 쓸 곳도 없었다. 어떤 생각을 이어가려 할 때마다 조선어와 일본어가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뒤엉켜 애를 먹었다. 꿈속에도 조선어와 일본어, 어느 것을 말해야 할지 입을 떼지 못하다 가위 눌릴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차츰 꿈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말이라는 그릇이 없어지니 담아놓을 생각도 뜸해졌다. 시도 마찬가지였다. 특고 형사들에게 시를 다 빼앗긴 뒤로 동주의 가슴에는 더 이상 시가 깃들지 않았다. 지난날의 시구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면에 차오르는 생각을 맑고도 정돈된 시어로 걸러 표현하던 동주의 시간들은 감옥 복도에 구부러진 안쪽처럼 아득한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생각 없이, 꿈 없이, 시도 없이 그저 부지런한 바늘을 놀려 장갑을 뜨고 양말을 뜰 뿐이었다. 벙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없는 동주를 형무소 간수들은 그저 온순하고 얌전한 죄수로만 여겼다. 알 수 없는 주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오늘 일감을 막 끌어당길 때였다. 철커덕. 문을 여는 쇠 빗장 소리가 들렸다. 운동 시간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다. 나와라. 간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동주는 장갑과 양말 뭉치를 치우고 일어섰다. 깜방 복도에는 엉거주춤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되었다. 주로 엄정 표찰이 붙은 조선인 사상범들이었다. 간수는 이들을 건물 바깥의 넓은 마당으로 내몰았다. 동주가 있는 북 3사 외에 다른 사동의 죄수들도 제법 많았다. 아직 11월인데도 아침 저녁으로는 한겨울이었다. 빡빡 깎아 맨살이 드러난 머리가 얼얼했고 호돛 사이로 불어들어오는 찬바람이 칼날이 되어 살을 에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아는 얼굴들이 반가웠다. 모두 조선인 죄수들로 50명쯤 되었다. 요령껏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간수들은 웬일로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거나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사동에 갈라져 있던 동주와 몽규도 반갑게 인사했다. 눈치를 보아가며 몇 마디 나누었다. 동주야, 어디 아픈 건 아니냐? 얼굴이 안 되었다. 괜찮아. 그런데 안경은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불편하겠구나. 몽규는 동주의 안색을 걱정했고 동주는 눈 나쁜 몽규의 부러진 안경을 걱정했다. 없어진 한쪽 안경다리 대신 헝겊으로 고리를 만들어 귀에 걸어 놓았는데 그래도 자꾸만 흘러내려 손으로 잡고 있었다. 간수들이 마소를 몰고 가듯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병감에 있는 의무실이었다. 규슈제대 의학부라는 글자가 박힌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로 입을 가린 동주 또래의 젊은 의사와 두어 명의 조수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나이 지긋한 원래 형무소 의사는 뒷전에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다. 죄수들은 키와 몸무게와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도 했다. 그런 다음 팔뚝을 걷고 투명한 약물 주사를 맞았다. 한 사람씩 측정하고 기록한 뒤 주사를 맞아야 했기에 제법 시간이 걸렸다. 병감은 일반 사동보다 추위가 덜했고 날마다 똑같은 일과에 이처럼 색다른 일이 끼어든 것도 나쁘지 않았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잡담해도 간수들은 내버려 두었다. 무슨 주사인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없었고 맞지 않겠다는 이도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혼자만 맞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잘못되거나 쓰러지는 사람도 없어 큰 소란이 일지는 않았다. 차례를 기다려 동주도 검사를 하고 주사도 맞았다. 몽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깜방에 돌아와 보니 일주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 부탁했던 영일 대조 신약 성서도 붙여왔다. 이래저래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었다. 집안 소식은 요즘 회원 대신 일주가 전해주었다. 전쟁은 동생들에게도 검은 손길을 뻗쳐왔다. 구대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부임해 오면서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의 청장년 남자들을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들까지 일본과 남양 등으로 징용 보내겠다는 것이다. 정신이란 말은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뜻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터의 군인들을 상대로 몹쓸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여고를 졸업하고 집에 있는 회원이 당장 큰일이었다. 배우자 없는 젊은 여성들을 동원한다기에 급히 혼처를 알아보는 한편으로
고모부가 촌장으로 있는 대랍자 시골 마을에 가 있게 했다. 일주는 중학교 졸업 뒤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형들을 보더라도 경성이건 일본이건 유학도 쉽지 않았다. 일주가 가고 싶어 하던 형들의 모교, 연희 전문은 아예 이름이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바뀌었다. 당장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전시의 식민지 학교에서는 학교도 남아나지 못했다. 진학을 하건 안 하건 일주도 징병이나 징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주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에게만 한 장짜리 봉함 엽서를 보낼 수 있었다. 보내는 편지도 받는 편지도 모두 일본어로 써야 했다. 형무소 당국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은 검게 먹칠해버렸다. 어른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동주는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편지를 썼다. 용정 집에서는 매달 초순에 동주의 편지를 받아보며 한 달이 무사히 흘러간 것을 안도하고 또 다음 달을 기다렸다. 일주는 편지에서 말했다. 붓끝을 따라오는 귀뚜라미 소리에도 벌써 가을을 느낍니다. 머나먼 후쿠오카. 동주의 외로운 감방에도 가을을 알리는 고향집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풀벌레 우는 용정집 마당이, 가족들의 신발이 나란히 놓인 대돌이, 밤늦도록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계실 방 안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편지 쓸 날짜를 기다려 동주는 이렇게 답장했다.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고마운 일이다. 감옥에서는 이 즈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였다. 수은주가 아직 영하로 내려가기 전인데도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몸은 몹시 떨렸다. 감옥에는 1년에 여름과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다만 겨울이 훨씬 길어 8달쯤은 되었다. 감옥에서 두 해째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동주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사실 앞에서 몽규를 만나고 일주의 편지까지 받은 그날, 동주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올 겨울만 견디고 나면 내년 겨울에는 어머니 계신 고향집 아랫목에 발을 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이! 왜 기대어 있는가? 어서 똑바로 앉아라! 동주의 방을 들여다보던 간수가 호통쳤다. 아직 묵상 시간이라 반드시 정좌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지럼증이 밀려와 벽에 기대어 있었던 것이다. 이 즈음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다. 추위가 심해지면서 몸이 더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두어 달 전부터 맞기 시작한 주사 때문인 것 같았다. 처음에는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이 노을해지고 주위가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래도 주사는 계속 맞아야 했다. 기다랗게 늘어선 행렬에서도 처음 같지 않게 상한 얼굴들이 꽤 보였다. 형무소의 겨울이 원래 힘든 법이라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점점 많아졌다. 독방 안을 들여다보던 간수는 호통 대신 혼잣말했다. 이것도 죽어가는 건가? 이번 달만도 벌써 20명이 되어가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간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무소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죄수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안 그래도 젊은 간수들이 전쟁에 소집되어 일손이 부족한데 뒤처리할 일도 곤욕이었다. 형무소 돌아가는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미군 B-29기의 본토 공습도 부쩍 늘어나 방공호를 파랴 대피 훈련을 하랴 간수들도 죽어날 지경이었다. 제때 이발하지 못한 죄수들의 수염이며 머리도 덥수룩해져 갔다. 이 무렵 만주의 일본군은 중국군이나 조선 독립군 등 포로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 페스트균이나 콜레라균을 주사하기도 하고 사람의 몸이 동상에 걸리는 시간과 정도를 본다며 포로를 냉동고에 가두기도 했다. 전방에서 관동군 731 부대가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다면 후방에서는 육군성의 지원을 받은 제국대학 의학부가 맡아 하고 있었다.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도 그중 하나였는데 실험 대상자는 감옥 안의 죄수들이었다. 규슈제대 의학부의 제1과장 이시야마 후쿠지로는 혈장 대신 생리적 식염수를 사람의 혈관에 넣어도 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만약 식염수로 대체해도 된다면 식염수는 전쟁터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급하게 수혈해야 할 부상병들은 많았고 필요한 혈장을 다 감당할 수도 공급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포로나 죄수들이 생체 실험 중 사망해도 책임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실험을 계속해 갈 포로와 죄수는 많았다. 독립운동 관련 조선인 사상범들을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형무소로 모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시야마 교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실험을 계속했다. 포로가 된 미군 B-29기의 조종사와 승무원들도 실험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농도 짙은 식염수 주사를 맞고 생체 해부까지 당하다 결국 죽어갔다. 2월 들어 동주는 내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몽롱했고 낮 밤도 알 수 없었다. 눈을 뜨면 천장에서 형사의 눈길처럼 매섭고 날카로운 전등알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감방의 양쪽 벽이 서서히 움직이며 프레스처럼 몸을 조여오는 듯할 때도 있었다. 가위 눌리는 날이 계속되었고 이불자락이 젖도록 진땀을 흘렸다. 독방의 벽도 덩달아 땀을 흘렸다. 겨울날 얼었다 녹았다 하는 성해였다. 3달에 접어든 지도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았다. 고향 집에 편지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애를 쓴 만큼 기운이 더 달려 기진맥진 까무러질 지경이었다. 편지가 없으면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동주는 일어날 수 없었다.
온 몸이 바닥과 붙어버린 듯 손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다. 그렇게 누워만 있는데 문득 지난날의 시가 찾아왔다. 졸업반이 되던 해 경성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쓴 시였다. 그로부터 4년 뒤 동주는 이국의 감방 허공에 대고 다시 물었다. 무서운 시간,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소.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1941년 2월 7일 만 27년 2개월이 채 못된 삶. 동주가 태어날 때부터 조국은 남의 나라 식민지였다. 아무런 근심 없이 한 번 싱그럽게 웃어보지도 못했고 어떤 일을 마음껏 좋아해 본 적도 없었다. 누군가를 연모하는 것도 주저되었다. 길을 가다가 순사나 헌병을 만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멀찌감치 돌아서서 책 잡힐 게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자 점검해 보고는 했다. 손들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도 해보지 못했고 온전히 속 터놓고 의논할 사람도 기대고 의지할 하늘도 없었다. 동주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연희 전문 교정에 실록이 한창이었다. 학관 벽을 부지런히 기어오르는 담쟁이 동굴의 젠걸음은 여전했고 기숙사와 도서관과 학관을 오가는 학생들의 걸음도 분주했다. 강의실에는 최연배 교수의 조선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의 탁월한 음운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교수들도 학생들도 비장하거나 쫓기는 기색 없이 여유로웠다. 수업을 마치고 학관 앞 돌계단에 벗들과 나란히 앉았다. 본관 입구에는 태극기와 연희 전문 교기가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산불의 익살은 여전했고 처중은 문호에 실릴 원고를 독촉했다. 펼쳐든 교정지를 보니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었다. 몽규를 보는데도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활짝 웃는 몽규 얼굴이 장난꾸러기 어린 시절처럼 천진했다. 유영과 다로, 혁동은 문학 이야기에 열중했고 후배 병욱과 덕순도 옆에서 귀 기울였다. 검은색 바지에 흰 교복 셔츠를 입고 있는 동주와 벗들의 젊음이 눈부시도록 싱그러웠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젊은이들의 머리칼을 봄바람이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누워있는 동주에게도 그 바람이 닿은 듯 했다. 모처럼 끈적이는 진땀 없이 개운하게 눈을 떴다.
꿈이지만 아주 생생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러한 세상은 과연 가능할까? 총독부도 헌병도 일장기도 없는 그처럼 순수하고 평온한 감정이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억울함도 분노도 비장함도 두려움도 섞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나 제약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만들어가도 되는 걸까? 그러한 세상이 꿈속에서라도 있으리라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무겁게 축 늘어진 몸이 솜처럼 가벼워졌다. 1945년 2월 16일 자정도 지난 깊은 밤에 동주는 잠에서 깨었다. 열과 한기가 번갈아 오가는 몸은 제 것이 아닌 듯 감각조차 없었다. 작은 철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남빛으로 시리도록 맑았다. 점점이 빛나는 별들도 보였다. 동주는 누워있는 제 몸을 내버려 두고서 창밖의 별에게 갔다. 형무소의 높은 담장도, 독방의 쓸쓸한 벽도, 높이 걸린 창틀도, 질러놓은 창살도 동주와 별 사이에는 없었다. 오로지 별이 가득한 밤하늘과 자신뿐이었다. 동주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았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동주는 별 하나에 생각나는 말 하나씩을 더 떠올려 보았다. 별 하나의 동생 일주, 별 하나의 누이 혜원, 별 하나의 할아버지, 별 하나의 아버지, 별 하나의 솔숲 돌계단, 별 하나의 핀슨 홀 다락방, 별 하나의 창내 징검돌, 별 하나의 신촌역 플랫폼, 별 하나의 서강 저녁놀, 별 하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별 하나의 어머니. 동주가 입술을 달싹일 때마다 쇠약해진 심장도 천천히 한 번씩 뛰었다. 어머니. 누워있던 동주가 소리내 어머니를 불렀다. 마지막 힘을 내어 동주의 심장이 토해낸 말이었다. 그리고 가만 뛰던 동주의 맥은 마침내 멈추었다.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요히 바람에 스치는 별들만이 동주의 외로운 감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